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1억을 모으려면 반드시 수년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것이 상상력의 한계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뭐 어디라도 확연히 다른 그런 사고방식을 무조건 지니고 있어요. 자기가 이룬 걸 만족하면서 안주하지 않고요, 부단히 자기 한계를 끊임없이 남들이 보기에는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통과해내고 또 그 가능성을 계속 시험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 사람들은 막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공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만 출신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쉬펑 위안의 운명을 바꾸는 부자의 사고방식,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독하게 가난했다. 부모님은 길거리에서 취두부 장사를 하며 나를 포함해 5명의 자녀를 키워내셨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자라났고 그것이 나의 세계였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대만 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내가 사는 세계에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생각하고 말한 대로 결국 해냈다. 대만 대학교 법학과에 다닐 땐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시험에 붙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역시 믿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보란 듯이 해냈다. 로펌에서 막 인턴 생활을 끝냈을 땐 여전히 어려웠던 집안 사정 때문에 창업을 해야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해냈다. 암에 걸린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사창가에서 벗어나 그럴듯한 집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맹세했을 때에도 사실 나 자신도 믿기 어려웠지만 26살에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갖게 되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기로 했고 나의 선택을 언제나 믿었다. 시련 속에서 그렇게 축적된 강인한 마음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자신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가난했던 나의 환경이 원망스럽진 않았냐고. 나의 부모님은 너무 열심히 사셨고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폭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야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도 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게으름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 나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눈앞에 안개가 자욱할 때도 막막하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땐 마음속에 나의 미래를 그렸다. 그 희망 역시 온전히 나의 선택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온통 우리 집과 비슷하게 가난하거나 조금 덜 가난하거나 아니면 더 가난한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 내가 살았던 환경의 사람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사고방식이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꿈조차 꿀 용기를 내지 않고 성공에 대한 기대도 없으며 미래의 청사진도 그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또 기가 막히게 그려낸다. 그렇게 가난은 대물림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말만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때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의 꿈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을수록 내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이다. 실제로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 사람이 매우 적었고 성공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았지만 성공한 이후의 보상은 정말 높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길을 걸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내가 소비자 보험 배상 분야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경쟁자가 거의 없었다. 보험을 잘 아는 변호사들은 전부 보험회사 측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는 돈이 없으니 시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달랐다. 소비자를 위해 승소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승소를 하면 소비자는 보험금을 받고 변호사에게 지급할 비용도 생겨날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다. 시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해서 승소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자신 있었다. 결국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수많은 소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 배상금을 받아냈고 적절한 보수를 받아 이익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나의 창업이 성공한 것이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창업 과정을 듣고는 나의 안목과 선택이 매우 훌륭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창업 당시 나를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선택이 정확했다며 나를 지켜 세우기까지 했다.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좋게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일단 성공하고 나니 모든 방향과 선택, 과정이 옳은 것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말이다. 그렇다. 안타깝게도 성공해야만 비로소 당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라고 인정받게 된다. 즉 승패로 영웅을 논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는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친구, 선배들에게 비슷한 의견을 묻고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심지어 모든 사람의 의견에 부합하게끔 그렇게 전략을 수정하기도 한다. 왜 이러는 걸까?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다. 혹시라도 미래에 실패했을 때 느끼게 될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다른 사람들과도 일정 부분 나누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물어볼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처음의 목표와 갈수록 멀어지기도 한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건 선택지가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다. 수많은 사람이 매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결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저 최선을 다해 결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력을 다해 성공을 손에 넣은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의 결정이 정확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는 정확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신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다. 용감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 해도 상관없다. 적어도 그 길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이 증명한 셈이니 말이다. 그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고 역전승을 거두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 그렇다. 인생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성공만 하고 시련과 역경을 겪지도 않았다면 그 어느 날 아주 작은 고난에도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당신의 핵심적인 목표가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며 발걸음을 내딛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당신만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 인생의 극본을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 나의 오랜 꿈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변호사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거기다가 변호사는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때부터 나는 전력 투구하며 내 인생에 정해진 속도와 한계를 뛰어넘으며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내가 계획한 길을 그렇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만 최고의 대학, 그것도 법학과에 입학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내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그러나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아오셨던 부모님의 인생은 내 계획과는 달랐다. 아버지는 56세, 어머니는 60세. 모두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내 곁을 떠난 것이다.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내 인생도 나의 부모님처럼 짧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생각했다. 만약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나의 마지막에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 또 내 묘비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사물의 본질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나는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어쩌면 무섭기까지 한 답을 찾게 되었다. 놀랍게도 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 꿈을 향해 달려왔는데 그 꿈이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법은 정말 약자를 보호하는가? 내가 배운 법률적 지식이 많은 사람을 돕는 데 제대로 쓰이는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돈만 있으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 법이 정말로 정의로울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며 나는 다시 한번 그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정말 변호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인연이 다 알게 된 출판사 직원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나의 성장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엮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태어나 단 한 번도 내가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출판사 직원의 격려 속에 용기를 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의 첫 책인 젊은이들이여 안전한 게임만 하지 마라. 이 책이 탄생했다. 책을 처음 받아들었던 그날 오후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다. 감동, 흥분, 놀라움, 자랑스러운 감정까지 몇백 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뻤다. 감사하게도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곳에서 강연 제의를 받았다.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하면 타산이 맞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일정을 모두 잡았다. 나의 이야기와 사고방식들을 학생들과 나눌 때 좌담회와 행사를 통해서 사회자가 나를 작가라고 소개할 때마다 마치 전기가 온 몸을 통과할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을 느꼈다. 그때 나는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직업을 마침내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찾아라. 진심을 다해서 찾아내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다. 내 삶이 나의 부모님이 그러했듯 다른 사람보다 더 짧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하며 꼭 필요한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고 나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에 끊임없이 나 자신과 대화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더 이상 소송 사건을 받지 않고 기업가의 개인 고문만 담당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진심으로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것은 종종 한순간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나의 결정을 동료들과 같은 업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왜 안전한 수입의 길을 포기하고 안전하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 늘 그렇듯이 나의 선택을 의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수입은 1년 만에 몇백만 달러나 확 줄어들었다. 비록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과정이 괴로웠지만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상한 흥분도 동시에 느꼈다. 그렇게 글을 쓰고 강연을 이어가면서 좋은 인연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수많았던 귀인들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까지 얻게 된 것이다.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면 돈은 반드시 벌 수 있다. 정말 그렇다. 현재 나는 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한다.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수많은 기업가와 세계 각지의 투자에 참여한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사랑하는 두 딸의 성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결정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택에 의문을 던졌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결과 역시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묘비에 적을 내용을 찾았다. 평생을 걸친 쉬평위안의 분투와 사고방식은 수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인생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켰다. 나는 대학생 시절에도 아침 8시 강의를 제 시간에 맞춰 나간 적이 거의 없었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다른 사람과의 식사나 만남에도 습관적으로 5분 정도는 늦게 나갔다.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미리 나가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서야 지각하는 습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성공의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무역을 하는 리 회장님과의 식사 약속 자리였다. 리 회장은 대만 안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업가로 평소에도 나를 아껴주시는 매우 감사한 분이었다. 6시 정각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나는 사무실 일 때문에 5시 반까지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서둘러 일을 마무리했지만 사무실을 떠날 때의 시간은 이미 5시 55분이었다. 나는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정도 늦을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리 회장이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오게. 6시 15분이 되었을 때 엄청난 교통체증에 도저히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 위를 지나는 데만 25분이 걸렸다. 그때 나는 이미 크게 늦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 회장은 똑같이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오게. 하지만 또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이 타들어갔다. 더는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시계는 7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7시 15분. 회장님을 만나면 뭐라고 해명해야 할지, 어떻게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불안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장님이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회장님. 괜찮아, 천천히 오라니까. 회장님, 저 호텔 입구에 있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아, 도착했군. 난 이미 자리를 떠났다네. 이미 떠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으니까 천천히 오라고 했지 않나. 나는 정신이 멍해졌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다음에 다시 약속을 잡지. 그 말만 남기고 회장님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호텔 문 앞에서 꼬박 30분을 서서 멍하니 내가 저지른 실수를 뉘우쳤다. 몇 개월이 지난 뒤에도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 한 연회장에서 우연히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내가 왜 그날 가버렸는지 이제 알겠나? 네, 제가 지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하지 이유가 있다네. 첫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 둘째, 지각을 한다는 건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시간 약속조차 안 지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믿겠나. 셋째, 지각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는 건 그저 실수를 반복할 뿐이야. 이미 늦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변명만 잔뜩 찾는다면 자네가 진짜 실수를 했을 때 거짓말로 빠져나갈 궁리만 할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각을 절대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수많은 도리가 숨어 있었다. 지금은 어떠냐고. 너무도 뼈아픈 경험이었기에 그 뒤론 내 사전에 늦는 일이란 없다. 사실 지각하지 않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그냥 일찍 출발하면 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신용을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쓰고 있진 않은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 늦지 말아라. 수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백만장자 시크릿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했다. 부자가 돈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부자여서가 아니라 부자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렇다. 부자는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는 건 바로 사고방식이다.
당신의 사고 방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매일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며 일해도 그저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큼 딱 그만큼의 돈만 벌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결국 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상상력의 한계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만약 1억을 벌고 싶다면 당신의 현재 상상력으로는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300에서 400만 원을 받고 그 중에서 100만 원씩을 저축한다면 1억을 모으기 위해 언제까지 저축을 해야 할까?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매달 지출을 줄이거나 저녁이나 휴일에 부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1억을 모으려면 반드시 수년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것이 상상력의 한계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부자를 보고 배워야 한다. 부자들 틈에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들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의 곁에 있기 위해 노력할 때 당신은 상상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의 곁을 따를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습관이 될 정도로 보고 듣고 따라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상력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고 당신의 두뇌는 부자의 두뇌로 바뀐다. 나는 앞서 이야기했듯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창업을 할 때도 맨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상상력의 한계가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걸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매 순간 눈앞이 확 트이며 상상력의 한계를 돌파한 느낌을 경험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다. 분명 변화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 또한 불안하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안전지대에 머무른다고 정말 안전한 걸까? 만약 당신이 지금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분명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미래의 세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속도로 변화할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과거에 배운 것만으로 평생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변화와 도전, 모험, 한계의 돌파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자기 인생을 위해 과감하게 도전할 용기조차 없을 때 그 순간 당신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생존의 기회와 공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 인생 최대의 위험은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안전지대에 머무를 것인가?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